진심으로 믿기 어렵겠지만 제가 목격한 현장은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눈을 감으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돼지의 심장부가 요동치는 듯한 굉음이 온몸을 꿰뚫고 한순간에 모든 것은 어그러진 퍼즐 조각처럼 허망하게 쌓아 올린 일상을 무너뜨렸습니다. 그것도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일본 한가운데서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 1초만 소중한 시간 내주시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쿠라이 미키입니다. 저는 일본의 도쿄에서 태어나 지진재해 예방 관련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일본이 최고라고 자부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안에는 이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고 다른 나라들은 우리를 따라오느라 애만 쓴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미디어, 음식, 인프라 전부 일본을 카피했을 뿐이야. 한국은 일본을 조금이라도 닮고 싶어 안다라는 나라에 불과하다고 늘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인식에 혼란스러워졌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니, 오히려 저렇게까지 한국을 무시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 정도로 바뀔 수 있었나 하고 의아하게 느끼실지도 모르겠네요. 그 시작은 2021년 제가 회사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부산을 방문하게 된 때부터였습니다. 제 직업이 재난 예방 컨설턴트이다 보니 세계적으로 재난 대비 인프라가 어떠한지 분석하고 비교 연구하는 업무를 하곤 합니다. 원래라면 도쿄 도심의 기관들과 협업하는 일만 했을 텐데 회사에서 한국도 최근 여러 건물 붕괴 사고나 지진 대비 예산을 크게 늘리는 추세다라는 의뢰를 받았죠. 솔직히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기껏해야 지진 한 번 겪고 정신 차렸을 뿐이겠지. 제대로 연구할 가치나 있을까? 하는 오만한 생각이었죠. 그러나 상사가 직접 지시한 일이니 어쩔 수 없이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부산이라는 도시를 처음 들어본 것은 아니었지만 저에게 부산은 그저 일본인이 휴가 때 많이 찾는 바닷가 도시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배 타고 가면 가깝기도 하고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주 가니 관광지처럼 발전해 있다는 정도로만 알았죠. 그런데 막상 공항에 도착해보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현대적인 풍경에 깜짝 놀랐습니다. 건물 외벽에 LED 광고와 화려한 간판들이 줄지어 있고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내부도 아주 깔끔했습니다. 그래도 도쿄 시내만큼은 아니겠지라고 마음속으로 합리화하면서도 일단 첫 인상에서 묘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해 있었나? 숙소로 향하는 길에서부터 일본과는 사뭇 다른 풍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한국의 도로 교통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는데 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어 보였고 신호 체계도 굉장히 직관적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다가 문득 기사님께 여쭤보니 한국의 교통카드와 결제 시스템이 매우 발달해 있다고 하시더군요. 저도 한국 화폐가 익숙치 않아서 바로 카드로 결제하려 했는데 기사님이 여기서는 카드 한 장이면 대중교통도 문제없이 탈 수 있다고 자랑하듯 말하는 겁니다. 왠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저는 일본도 교통카드 시스템이 상당히 편리하다고 응수했지만 왠지 모르게 제 목소리는 기가 좀 죽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산시청 부설재난안전관리센터에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지진 대비 시스템, 방제 매뉴얼, 초동 대응 체계 등을 살펴봐야 했죠. 저는 솔직히 일본이야말로 지진 관련해서는 세계 최고 선진국이다. 한국에서 배울 만한 게 있을까? 라는 의문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나게 된 한국인 담당자, 이름이 최우석이라는 분이었는데 저를 보자마자 밝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더군요. 그는 일본어도 꽤 유창했고 유머 감각이 넘쳤습니다. 저를 안내해주며 상세한 매뉴얼 자료를 열람하도록 도와주었는데 그 매뉴얼의 구성이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했던 한국의 재난 대비 수준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었거든요. 거기에는 지진 발생 시 피난 경로, 응급 환자 구조 시스템, 각 지자체별 지원책과 협력 체계가 촘촘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민간 자원봉사자들과 경찰, 소방서, 심지어 군부대까지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국토가 비교적 작은 편이지만 인구가 많아서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차량 정체나 대피 난이도가 매우 높을 텐데 이를 대비해 전국 단위의 재난 문자 시스템과 IT 인프라를 갖춰 놓았더군요. 저도 모르게 우와, 이런 시스템이 실제로 잘 작동하기만 한다면 대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순간 제 자신이 한국을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이 못마땅해져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일본에 비하면 아직 멀었겠지라며 속으로 되뇌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부산 재난안전관리센터 투어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려는데 담당자 최우석 씨가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회식 자리에 함께 하시겠습니까? 일본에서 전문가가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긴 아쉬워서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멀리 해외까지 왔으니 현지 음식을 맛보는 것도 경험이다 싶어 흔쾌히 수락했죠. 일본인이 한국 음식을 전부 따라했다는 편견이 있었으니 한식, 얼마나 별거 없겠어 정도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해운대 근처의 어느 횟집에서 저는 완전히 기가 막혔습니다. 우선 식당 입구에서부터 바다 냄새가 확 풍겼고 식탁 위에는 산지에서 막 잡아온 듯한 싱싱한 해산물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갖가지 반찬들은 알록달록하게 차려져 있었고 각각 맛과 식감이 달랐습니다. 특히 거기에 곁들이는 매운 양념장이나 김치, 양념게장 같은 것들이 새콤달콤하면서도 깊은 매운맛을 자랑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한국의 맛인가 하고 새삼 놀랐죠. 일본에서도 해산물은 상당히 수준이 높지만 이렇게 매콤하고 다채로운 양념으로 먹는 방식은 조금 생소했습니다. 미키 씨, 입에 맞으세요? 최우석 씨가 웃으며 물었고 저는 억지로 나쁘지 않네요 라고 했지만 솔직히 맛있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죠. 그러자 옆에 있던 다른 한국 직원이 일본 음식도 훌륭하지만 한국 음식의 큰 장점은 다채로운 양념 문화에 있어요. 아마 몇 번만 더 드셔보시면 그 매력에 빠질걸요? 라고 하는데 듣고 싶지 않아도 고개가 끄덕여질 정도로 뼈를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꽤 많은 양의 음식과 술을 곁들였고 밤늦게 숙소로 돌아왔는데도 몸이 가벼웠습니다. 기분이 묘했습니다. 아니, 한국이 나쁘지 않잖아. 라는 생각이 조금씩 스며드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너무 쉽게 흔들리면 안 돼. 일본이 훨씬 뛰어난 선진국이잖아. 재난 대비도 결국 일본이 더 상위일 거야라며 애써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현장 실사 일정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건물 내진 설계 기준, 특히 부산 연안에 새로 들어서는 초고층 건물들의 내진 시공 상태 등을 확인해야 했거든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바다 건너 보이는 일본의 스시마 섬 이야기가 잠깐 오갔습니다. 제가 일본을 그렇게 닮고 싶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했는데 부산 시민들은 어떤가요? 라고 슬쩍 떠봤더니 운전대를 잡은 한국인 기술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감정도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가깝고도 먼 나라잖아요. 그래도 바다 건너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로 좋은 점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일 텐데 저는 순간 이 사람은 왜 저렇게 쿨하지? 왜 자기 나라를 과하게 포장하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몸담은 일본 사회에서 자주 느끼던 기류는 조금 달랐습니다. 우리는 늘 일본이 최고라는 자부심이 강했고 이를 의심하는 분위기를 잘 용납하지 않았죠. 그런데 한국인은 생각보다 자국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면서도 동시에 해외 문화나 기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몇몇은 오히려
우리도 일본처럼 지진 대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반응도 보였습니다. 저 같은 일본인 컨설턴트가 와서 이것저것 묻는 걸 꽤 자연스럽게 여기고 스스럼 없이 지식을 공유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 보낸 며칠 사이에 저는 한국의 방제 체계를 깊이 공부했고 하나하나가 꽤 치밀하고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체감했습니다. 아침에 재난 문자 훈련을 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는데 일반 시민들 휴대폰에 통일된 형태로 문자가 발송되고 곧바로 TV나 라디오 방송도 연계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설마 이런 부분도 일본보다 한 발 앞섰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이건 일본에서도 비슷하게 해오던 거야라며 스스로 또 합리화를 했죠. 며칠 후 저는 서울로 이동했습니다. 서울은 도시 규모가 더 크고 인구도 훨씬 많기 때문에 재난 대비 측면에서 얼마나 더 복잡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서울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완전 기가 막힌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지하철역이 정말로 미로 같았는데 곳곳에 영어와 일어, 중국어 표기가 병기되어 있었습니다. 관광객들도 길을 잃지 않도록 아주 잘 정비해둔 모습이었죠. 저는 이번에도 시큰둥하게 그래도 일본 지하철이 더 체계적이야라고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 마음속에서는 서울 지하철의 첨단 시스템, 그리고 빠른 이동 속도나 안정적인 승차감에 조금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며칠을 서울에서 지내면서 지진 전문 연구소를 방문해 한국에 내진 설계 기준 강화 추이, 건물 안전 점검 절차, 장기 재난 대응 시나리오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일본도 워낙 지진이 잦은 나라니까 우리만큼 전문성이 높지 않을 거라고 치부했는데 한국은 아직 대규모 지진의 경험이 적으면서도 상당히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을 강화한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 놓았고 어떤 점이 부족했는지를 솔직히 써둔 게 놀라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정부 기관이든 어느 단체든 뭔가 실수를 덮고 포장하려 드는 문화가 더 강하니 말이죠.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내심 한국은 확실히 생각보다 괜찮은 나라네라고 제 인식이 약간 변해가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순히 한국이 대단하다고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뿌리 깊은 제 우월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래도 일본은 전 세계가 인정한 지진 방제 선진국이잖아.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비록 큰 피해를 봤지만 그 후로 더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 한국이 그걸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렇게 스스로 정신을 부여잡으며 한국 출장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2023년. 일본에서는 또다시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라는 초거대 지진 공포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온갖 뉴스와 보고서들이 쏟아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앞으로 30년 안에 80% 확률로 규모 8에서 9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발표하자 국민들은 다시 한번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제 일본 열도가 정말 위험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본이 언젠가 잠기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 시나리오까지 내놓았는데 예전 같으면 모두가 말도 안 되라며 웃어넘겼겠지만 2011년의 악몽이 생생한 상황에서 그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재난 예방 컨설턴트로서 여러 정보를 취합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대응 방식과 시스템을 다시금 살펴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침 한국 정부의 재난안전기관에서 국제협력 워크숍을 일본에서 열 계획이 있다며 저에게도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보통 이런 초청은 제가 매우 반가워했어야 하는데 이번에는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 주도해서 일본에서 행사를 여는 거지? 일본이 더 앞서야 하는데. 이런 자격지심이 작동한 것 같았습니다. 행사 당일 도쿄의 한 국제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이미 해외 여러 나라 관계자들이 와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무대에 올라가 방제 시스템을 시연하는 영상을 틀고 한국의 재난 문자 통합 시스템, GIS 기반 실시간 안전 모니터링,
그리고 119 구조대의 신속 대응 사례 등을 발표했습니다. 무대가 환하게 비춰지고 초대형 스크린에는 한국어와 영어 자막이 실시간으로 나왔죠. 그 모습이 꽤 세련되고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좌중에서는 꽤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본 방청객 중 일부도 감탄한 기색이었고 다른 나라 전문가들도 한국은 원래 이렇게 대응이 빠른가라며 긍정적으로 평했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원래는 일본이 이 무대에서 우리 기술과 노하우를 뽐내야 하는데 왜 한국이 주도권을 쥐는 거지? 라는 자격지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행사 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저는 어쩐지 자존심이 상해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대비를 잘한다고 해도 일본만큼 지진 경험이 풍부한가요? 실제 규모 8 이상의 지진을 겪어본 적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제 상황에서 그 시스템이 얼마나 통할지 검증되지 않았지 않나요? 그러자 발표자 중 한 명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본만큼 대규모 지진 경험은 적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여러 차례 지진을 겪었고 그 작은 사례들을 토대로 착실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왔습니다. 더구나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사례를 꾸준히 연구하여 자국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처럼 극대형 지진이 온다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가능한 모든 시뮬레이션과 국제 공조를 통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최선을 다해 국민을 보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본 등 관련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습니다. 발표자의 말은 너무나 정론이었고 저는 반박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협력한다는 말이 어쩐지 제 심을 건드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구조대가 다른 나라 구조대와 함께 재빨리 도착해 피해 지역 복구를 도왔다는 뉴스를 얼핏 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최고다라고 뽐내던 일본이었지만 정작 막상 대재앙이 닥치자 여러 나라의 도움을 받았고 그 중에 한국도 있었다는 사실을 애써 잊고 있었던 거죠. 행사가 끝나고 저는 다시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혼자 중얼댔습니다. 그래도 일본은 기술력이 더 앞서. 한국은 이제야 배우고 있는 단계다. 이러면서도 제 자신이 자꾸 흔들리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만약 정말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코앞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일본은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까? 한국보다 나은 점을 보여줄 수 있을까? 유독 크게 울리는 제 발걸음 소리가 텅 빈 마음을 건드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24년 겨울 무렵이었습니다. 일본 규슈 해역 근처에서 제법 큰 지진이 발생했고 제가 살던 도쿄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로 규모가 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난카이 해곡 대지진 전조 현상일 수 있다라는 제목이 나왔고 한동안 부동산 시장도 크게 요동쳤죠.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지진 대비 물품을 사재기했고 어떤 이는 아예 해외로 이주하겠다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일본 내에서는 부산에 저펜타운이 생긴다는데 거기 혹시 제일본인들이 많이 이사가는 거 아냐? 하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모두가 일종의 공포에 들썩였다고나 할까요? 저는 현장에서 재난 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느라 더 정신이 없었습니다. 곳곳에서 열리는 세미나나 긴급 대책 회의에 불려다녔는데 얼마 후에는 일본 정부가 주최하는 대규모 지진 대비 국제교류에 참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장소는 놀랍게도 이번엔 부산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부산이야 짜증을 내면서도 저는 다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번 기회에 한국이 얼마나 대비하는지 그리고 일본보다 못하다는 걸 다시 확인하면 마음이 편해질지도 모르겠다라는 뒤틀린 마음이 있었죠. 부산은 여전히 화려했고 밤바다는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과거 제가 왔을 때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아 씁쓸했죠. 국제회의장에 들어가자 전 세계 여러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유니폼처럼 맞춰 입은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곳곳에서 의전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충 눈인사만 건네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개막식이 시작되자 스크린에는 얼마 전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2024년 규슈 지진과 같은 실제 사례들이 장면으로 비춰졌고, 이어서 한국 정부가 구축한 동북아 재난공조 플랫폼이라는 프로젝트가 소개되었습니다. 설명에 따르면 이것은 한중일 3국을 비롯한 아시아 주요국이 지진, 쓰나미, 태풍 등 대규모 재난에 대비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필요한 경우 긴급 물자나 구조대를 파견하도록 협력하는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속에서 이상한 질투심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런 플랫폼을 왜 한국이 주도해? 원래 일본이 해야 하는 거 아냐?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회의장에 함께 온 일본 외무성 관계자들도 이 시스템에 대해 꽤 긍정적이었으며 한국과 협력해 서로의 강점을 살리겠다라고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시간이 되자 저는 쌀쌀맞은 목소리로 다시 도발했습니다. 물론 협력은 좋습니다만 한국이 실제로 겪는 지진 규모가 일본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한국이 이 플랫폼을 주도한다고 해서 정말 일본과 같은 거대 지진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미 몇 년 전 행사에서도 비슷한 질문을 던졌는데 저는 또 이를 반복했습니다. 왠지 일본인인 저로서는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자 발표자가 대답했습니다. 일본은 풍부한 경험과 데이터, 그리고 훌륭한 지진 관련 기술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지진 규모가 작았지만 그 대신 IT와 통신 인프라를 장점으로 활용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서로 협력한다면 아시아 전체가 더 안전해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어쩐지 부드러우면서도 설득력 있는 어조였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기 어려웠습니다. 혹시라도 그건 우리 일본이 이미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말하면 스스로가 더욱 초라해지는 느낌이 들 것만 같았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무난히 끝이 났고 저녁 만찬 시간에 저는 한국 담당자들과 다시 마주 앉았습니다. 몇 명은 제가 예전 부산 출장을 왔을 때 만났던 사람들이었고 최우석 씨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는 미키 씨, 오랜만이네요. 혹시 이번에는 한국 맛집 더 둘러보실 생각 있으세요? 라며 환히 웃었는데 저는 뭔가 쑥스러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저도 그 정도로 한가하진 않네요 하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자리를 떴습니다. 그렇게 일본으로 돌아온 직후 도쿄에선 또다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즈오카 인근에서 규모 7.2의 강진이 발생했고 다행히 수도권까지 큰 타격은 없었지만 몇몇 지역에서 무너진 건물이 생겨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를 두고 난카이 해곡 대지진에 시동이 걸린 것 아니냐며 겁박했고 국민적 공포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반면 일본 정부가 대응 매뉴얼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국민들은 2011년에도 우리는 완벽한 줄 알았지만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다. 지금도 결국 불안하다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긴장 상황 속에서 일어났던 정말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무렵 난카이 해곡 인근에서 규모 8.5에 달하는 대지진이 발생한 것이죠. 아직 예측된 최대 규모 9.0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일본 전체가 휘청일 정도의 초거대 지진이었습니다. 해안 지역은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고 일부 지역은 순간적으로 교통과 통신망이 마비됐습니다. 저는 재난 전문 컨설턴트로서 곧바로 현장에 투입되었는데 그 혼란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쓰나미 피해가 생각보다 크게 번졌고 도로가 끊겨 구호물자 배송조차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이미 구조대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육상 구조대뿐 아니라 해상 구조 지원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위험하면 한국이 왜 돕지?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예전에 들었던 만약 실제로 대규모 지진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최선을 다해 국민을 보호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일본 등 관련국과 협력할 용의가 있다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파견된 구조대는 제법 빨리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미처 손쓰지 못하던 지역에 그들이 들어가서 이재민 구조 활동을 벌였고 우리 일본의 구조대가 놓친 작은 마을까지 세심하게 수색하더군요. 저는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를 직접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현재 이 지역엔 응급 환자가 여럿 있어요. 함께 협력해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 보입니다라고 일본어로 안내해줬습니다. 순간 저는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고맙다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 밖으로 잘 안 나왔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한국을 얕잡아 보았는지. 그런 제 앞에서 한국인 구조대원들은 이토록 헌신적으로 일본인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 역시 위기 상황이다 보니 각국의 지원을 매우 반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의 구조대 파견은 상당히 신속했고 한국의 구호물자 역시 IT 기반으로 물류 추적이 수월하게 되어 있어 빠르게 배분할 수 있었죠. 현장에서 목도한 사실은 한국의 재난 대응 시스템이 정말로 실전형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음성으로만 지시를 내리는 게 아니라 구조대원의 휴대 장비의 실시간 위치 정보와 지시가 뜨고 각 부대가 원활히 소통하며 민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버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해외 재난 지원 경험을 쌓았다더니 그게 다 쓸모 있었던 셈이죠.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일본이 최고라면서 왜 한국의 도움을 받고 있지?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상황인가? 라며 제 자존심이 스스로를 갉아먹었죠. 물론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이웃 국가의 지원이 들어오는 건 흔한 일입니다. 2011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의 도움이라는 사실이 제게는 곱씹을수록 거부감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를 보면서 저 사람들은 별다른 데 가도 바라지 않고 목숨을 걸고 재난 지역을 누비는구나라는 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여러 날에 걸친 긴급 대응이 이어졌고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했지만 상황은 서서히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일본 정부와 한국 구조대 그리고 여러 협력국이 함께 애쓴 덕분에 2차 피해는 크게 줄어든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잠시 짬이 나서 임시로 세워진 본부 천막에서 컵라면을 허겁지겁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우석 씨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힘드셨죠? 혹시 필요한 물품 있으면 바로 말씀하세요. 저희가 준비한 구호물자들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의 얼굴에는 피곤이 가득했지만 여전히 상냥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고 잠시 멍해졌다가 예전 부산에서 만났던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그는 저를 맞이하며 친절히 한국의 재난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회식 자리에서 맛있는 음식을 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일본인인 저를 진심으로 환대해줬던 사람이죠. 그런데 저는 그를 향해 늘 한국은 일본 못 따라온다고 코웃음치곤 했습니다. 심지어 부산에서의 마지막 회식 때도 그에게 차갑게 굴고 나와버렸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진 저는 마음에 없는 말을 툭 뱉었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난 일본인이니까 일본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자 최우석 씨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이든 한국인이든 어느 나라 사람이든 중요하지 않지 않을까요? 서로 도우면 더 빨리,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니 일본 자위대원들도 있고 한국 구조대원도 있고 심지어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 온 지원 인력까지 한데 섞여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서로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로지 재해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동요되는 상황에서 저 혼자만 국가 간 우열을 따지려 애쓰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재난 현장 업무가 끝나고 저는 도쿄로 복귀했습니다.
언론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지원이 일본의 피해를 크게 줄였다고 보도했고, 일본 정부 역시 공개적으로 감사를 표명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일본이 어려울 때 한국이 도와줬다는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역시 가까운 이웃이 제일 도움된다며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그 사실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최고인데 왜 우리가 한국 덕을 봐야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주변에서는 제가 많은 충격을 받은 줄 알고 미키 씨도 이제 한국의 재난 대비 노하우를 인정하는 거냐며 반쯤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아직 일본이 더 뛰어나다며 발을 빼곤 했습니다. 심지어 그 대지진 현장에서 한국 구조대를 본 후에도 제 입장에서는 뭔가 인정할 수 없는 괴리감이 가슴에 가득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저는 최근 일본 정부가 구성한 장기재해 복구 및 예방자문단에 합류하여 다시금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제 일본이 자연재해로 가라앉을지 모른다, 언젠가 일본이 정말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이 나오기도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말도 안 된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한국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지? 협력해야 하지 않을까? 하면 저는 꽤나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걔들은 규모 9 지진 안 겪어봤잖아. 한국이 뭐 잘났다고 우리를 돕는다 그래. 이런 식으로 중얼거리면서 말이죠. 물론 한국이 보여준 재난 대응과 국제 협력의 태도는 실로 인상적이었습니다. 현장에서 함께 뛰었던 구조대원들의 순수한 헌신과 긴박한 상황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작동하는 그들의 IT 인프라는 저를 많이 놀라게 했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모든 일을 겪고도 아무 깨달음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인들이 보여준 성실함과 치밀함,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의 재빠른 대응 능력은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과 일본이 최고라는 제 신념이 충돌하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결국 저는 제 옹졸한 자만심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본이 늘 최고라고 주장하며 한국을 무시해왔지만 막상 재난 현장에서 저는 한국인들의 실력과 따뜻한 배려에 큰 빚을 졌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니 한국은 문화와 역사만이 아니라 재난 대응 기술과 교통 IT 인프라, 국민의 단결력 등 여러 측면에서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리석게도 편견에 갇혀 그 모습을 애써 외면해왔던 것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인정합니다.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제가 배운 교훈을 잊지 않고 겸손하게 한국과 협력하며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참된 반성과 함께 한국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저 자신이 마음속 깊이 새긴 편견을 내려놓고 한국과 진정한 이웃으로 거듭나려 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저 미키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